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장 골목은 새벽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다. 젖은 박스 냄새, 생선 비린내, 갓 끓인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 숨 냄새. 강태준은 리어카를 천천히 끌며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원래 시장 사람들은 바쁜 새벽에 남 인생 관심 없다. 태준은 일부러 더 허리를 굽혔다. 리어카 바퀴는 삐걱거렸고 젖은 장갑 안 손끝은 이미 얼어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냄새가 익숙했다. 왜냐면 그도 원래는 시장통에서 시작한 인간이었으니까. 다만 너무 오래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잊고 살았을 뿐. 시장 안쪽 반찬 가게에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다. 엄마 손 반찬. 태주는 걸음을 멈췄다. 가게 앞에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어린 여자아이가 졸고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얇은 담요 덮은 채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옆 한 여자가 커다란 양푼에 나물 묻히고 있었다. 30 중반쯤. 화장기 없는 얼굴. 손등은 다 터져 있었고 앞치마는 젖어 있었다. 근데 이상했다. 예쁘다기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이가 졸다 몸이 휘청했다. 그러자 여자가 반사적으로 손 뻗어 아이 머리부터 받쳤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말했다. 아이고, 우리 별이 깼어? 목소리가 따뜻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억지로 착한 척하는 사람한테선 절대 안 나오는 톤이었다. 아이는 눈 비비며 중얼거렸다. 엄마 추워. 그러자 여자는 자기 목도리 풀어 아이 목에 감아줬다. 자기는 젖은 채인데도. 강태준 시선이 잠깐 멈췄다. 그때였다. 시장 상인 하나가 반찬 가게 앞 지나며 말했다. 서연아, 너 또 밤샜냐?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도시락 주문 많아서요. 애는? 가게 봐야죠 뭐. 상인은 혀찼다. 혼자 애 키우면서 몸 망가진다니까. 태준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근데 그 순간 리어카 바퀴가 턱에 걸리며 크게 기울었다. 박스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태준은 일부러 중심 못 잡은 척했다. 몸까지 같이 넘어졌다. 주변 상인 몇이 힐끗 보긴 했지만 다들 바빠서 그냥 지나갔다. 원래 새벽 시장은 남 사정 오래 안 본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뛰어왔다. 반찬 가게 여자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준 부축했다. 젖은 바닥에 자기 바지 다 젖는 것도 신경 안 썼다. 태준은 일부러 힘없는 척 중얼거렸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는 바로 화냈다. 안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했다. 별아, 의자 좀 가져와. 아이는 졸린 눈으로 뛰어와 의자 놨다. 그리고 자기 담요까지 태준 무릎에 덮어줬다. 할아버지 추워 보여. 그 순간 강태준 심장이 이상하게 철렁했다. 왜냐면 그 아이 눈빛이 아주 오래전 죽은 자기 아내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멍하니 아이 얼굴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민혁이 왜 저 집에 마음 줬는지 조금 알 것도 같다고. 태준은 한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된장 냄새, 갓 부친 계란 냄새. 아주 평범한 밥상이었다. 근데 이상했다. 평생 산의 진미 다 먹어본 사람인데 이 조촐한 밥상 앞에서 자꾸 목이 막혔다. 여자는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반찬통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이런 일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처럼. 태준은 일부러 물었다. 원래 이렇게 아무나 챙깁니까? 여자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아무나는 아니죠. 배고픈 사람이요. 태준 손이 잠깐 멈췄다. 그 순간이었다. 가게 안쪽 커튼 사이로 어린 여자아이가 얼굴 내밀었다. 아까 그 아이였다. 눈은 아직 덜 깬 상태인데도 태준부터 살폈다. 엄마, 할아버지 밥 먹어? 여자가 고개 끄덕였다. 응. 추운데 굶고 계셨대.
아이는 잠깐 태준 바라보더니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귤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도 드세요. 태준은 멍해졌다. 나 주는 거냐? 응. 왜? 아이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배고프면 슬퍼지잖아. 순간 태준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너무 오래전 들었던 말 같았다. 30년 전 시장통 작은 단칸방. 젊었던 아내가 야근하고 들어온 자기 앞에 귤 까주며 했던 말. 사람은 배고프면 마음도 가난해져. 태준 시선이 흔들렸다. 그때 여자 서연이 아이 머리 쓰다듬으며 말했다. 별아, 손님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 아이는 입 비죽였다. 근데 진짜 추워 보여.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서연은 그걸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냐면 처음 들어온 순간부터 이 노인은 이상할 만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조용히 밥 한 숟갈 떴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멈췄다. 맛 때문이 아니었다. 기억 때문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든 음식. 누군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차린 밥. 그 감각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 얼굴 제대로 바라봤다. 갈라진 손, 잠 못 잔 눈, 젖은 앞치마. 근데 이상하게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집 대리석 식탁 위 사람들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 순간이었다. 민혁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래. 자기는 아직 이 여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시장 골목엔 이미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젖은 바닥 위로 찬 바람만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좁은 반찬가게 안 풍경이 자꾸 눈에 박혔다. 바닥난 통장, 끝까지 건드리지 않은 아이 적금, 그리고 전화 끊고도 한참 고개 못 들던 여자. 태준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왜냐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자기 어머니도 늘 그랬다. 자기 밥 굶어도 아들 학원비는 냈고 허리 끊어질 듯 일하면서도 괜찮다만 반복했다. 그때는 창피했다. 가난이 싫었고 시장 냄새가 싫었고 남루한 엄마가 싫었다. 그래서 성공한 뒤 다 지워버렸다. 억지로라도 잊으려 했다. 근데 지금 그 잊어버린 장면들이 이 작은 반찬 가게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가게 안.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반찬통 정리하고 있었다. 눈가 빨개진 채로. 그 모습 보는데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아들한테 했던 말. 사람은 비슷한 수준끼리 사는 거다. 그 문장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수준이 뭘까? 돈? 학벌? 집안? 아니었다. 진짜 사람 수준은 자기 통장 바닥나도 아이 적금은 지키는 마음. 굶는 노인 보면 따뜻한 밥부터 내미는 마음. 그런 거였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 숙였다. 평생 남들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장 골목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작아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 열리는 소리. 서연이 쓰레기 봉투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태준 보자 바로 말했다. 아직 안 가셨어요? 태준은 급히 표정 숨겼다. 예.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자기 목도리 풀어 태준 목에 감아줬다. 오늘 너무 추워요. 진짜 감기 걸리시겠다. 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왜냐면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 자기 챙겨준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내일 오시면 따뜻한 북엇국 끓여드릴게요. 그 말 듣는 순간 강태준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기가 찾으러 온 건 며느리감 검증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인간성을 확인하는 일이었다는 걸. 넓은 저택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얼음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강태준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십억짜리 그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통유리 너머 야경, 남들은 부러워할 공간.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전부 차갑게만 느껴졌다. 태주는 잔에 술을 다시 따랐다. 근데 이상했다. 평소처럼 맛이 안 느껴졌다. 자꾸 시장 골목이 떠올랐다. 젖은 앞치마, 갈라진 손, 고개 숙이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하던 서연. 그리고 건물주 목소리. 형편 안 되면 장사 접어야지. 태주는 눈을 감았다. 순간 오래전 기억이 그대로 떠올랐다. 20살 시절, 비 오는 새벽, 어머니가 시장 좌판 접으며 상인한테 굽신거리던 모습. 이번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자기 어머니도 저런 얼굴이었다. 자존심 다 깎여나간 얼굴. 근데도 아들 굶길까봐 버티던 얼굴. 태주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자기는 성공한 뒤 그 얼굴들을 외면하며 살았다. 능력 없으면 도태되는 거다. 세상은 원래 냉정한 거다. 언제부턴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강한 척하기 위한 변명이었다. 사실은 가난했던 자기 과거를 다시 마주보기 싫었던 거였다. 그 순간이었다. 2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 민혁이었다. 민혁은 술병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태주는 한참 말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더구나. 민혁 눈빛이 흔들렸다. 태준이 이런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잔 내려놨다. 그 여자, 강한 사람이더라. 잠깐 침묵. 아니. 태주는 스스로 정정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야. 민혁은 아무 말 못했다. 태주는 창밖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 수준 판단했는데. 쓴 웃음이 새어나왔다. 정작 사람다운 건 다 시장에 남아있었더라. 그 말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강태주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기가 평생 두려워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가난했던 시절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새벽 수술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세리는 보호자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두 손 모은 채 계속 고개 숙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계속 중얼거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술 포기하려 했다. 엄마 손 붙잡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 우리 그냥 퇴원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병실 화장실 들어가 몰래 울었다. 돈 없다는 이유로 사람 살릴 기회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워서.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 왔다. 수술비 전액 입금 완료. 익명 후원. 세리는 처음엔 믿지도 못했다. 계속 물었다. 진짜요? 누가요? 근데 병원 측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세상엔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 없다고 배워왔으니까. 근데 지금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 자기 가족 살려주고 있었다. 복도 끝. 강태주는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 코트에 모자 눌러쓴 채.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 태주는 세린 우는 모습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왜냐면 그 울음이 기쁜 울음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이 처음으로 긴장 놓을 때 터지는 울음. 그런 울음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시선 돌렸다. 병실 안으로 산소호흡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세린 어머니는 아직 수술 준비 중이었다. 그 순간 오래전 자기 어머니 생각이 또 났다. 돈 없어서 치료 미루다가 결국 병 키웠던 사람. 그때 자기는 아무 힘도 없었다. 그래서 평생 돈만 쫓았다. 다시는 무력해지기 싫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 다 가진 뒤에는 사람 마음을 잃고 살았다. 태주는 아주 천천히 숨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가난한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마음을 이해 못한 자기 시야가 좁았다는 걸. 멀리서 세린이 다시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태주는 결국 더 못 보고 돌아섰다. 눈가가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새벽, 대한민국 재벌 강태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 절망 끝에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손이라는 걸. 수술 당일, 세리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울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멀리서 보던 태주는 끝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거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난방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정원 조명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재벌가 저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아니라는 듯 손끝이 계속 떨렸다. 아이도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 뒤에 숨어 태준을 힐끔힐끔 보기만 했다. 이 공간이 너무 커서 자기 몸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태준은 이상하게도 그 공기를 일부러 깨지 않았다. 그리고 먼저 말했다. 그날 된장국. 순간 세린의 표정이 굳었다.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순간이 갑자기 눈앞으로 끌려 나온 느낌이었다. 네. 태준은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을 고르는 표정이었다. 간이 좀 짰더라. 정적.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민혁조차 숨을 삼켰다. 세린 얼굴이 하얘졌다. 설마. 말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근데 그 한 단어가 공기를 바꿨다. 살면서 먹어본 밥 중 제일 따뜻했다. 그 말이 끝나자 세리는 끝내 버티지 못했다. 눈물이 한 번 터지자 멈추지 않았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감각 때문에 무너지는 눈물이었다. 민혁도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왜 굳이 이 순간을 꺼냈는지.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하나인데도 이상하게 오래된 결심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는 세린 앞에 섰다. 그리고 재벌 회장 강태주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90도. 완전히. 미안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근데 고개를 조금 더 숙였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 말 끝나자 거실에 있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세리는 결국 무너졌다. 얼굴을 감싸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억눌러 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풀렸다. 민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처음 봤다. 강태준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 있는 아버지를. 창밖 정원에는 조용히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처음으로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가 생기고 있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추운 겨울 굶은 사람 앞에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시장을 다시 찾았다. 사람들 다 떠난 새벽 시장. 젖은 바닥, 꺼진 간판들, 찬바람. 그는 천천히 골목 끝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다.